16일 목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자,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요 대체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요, 당장 이번 부처님 오신 날, 이게 5월 27일 토요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 그러니까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 5월 27, 28, 29일 사흘 연휴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기 때문에 사흘 연휴, 노마스크 봄나들이 슬슬 계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설렘을 안고 오늘도 상크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생방송 인증사진 당첨자 2분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려주시면 2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올려주세요. 올리실 때 샵 상암동 클래스 해시태그 꼭 붙여주셔야 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오늘 쌀쌀하던데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 오는데 바람도 제법 불고 다시 추워졌어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과 낮 모두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중부지방은 아침에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워낙 낮다 보니 큰 일교차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의 건조함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큰 비 소식도 없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어제 서울과 백령도에서 황사가 관측됐는데요. 현재는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했지만 충북과 전북, 경북 등 일부 지역은 오전에 한때 공기가 나쁘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 1도, 춘천, 영하 3도로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구, 창원 16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그 밖의 내륙은 쭉 건조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교통 상황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면 좋겠는데요. 도로 위는 출근 차량들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종암분기점 방향으로 신내 나들목과 월릉 분기점 사이 특히 혼잡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천호대교부터 막히기 시작하는데 이 정체 청담대교까지 이어진다 보셔야겠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역시나 도심 구간 지나기 어렵습니다. 판교 분기점부터 반포까지 42분 정도는 잡아주셔야겠고요. 잠원 나들목에서는 반대 부산 쪽으로 어려운데 서초 일대 특히 꽉 막혀 있습니다. 용인이나 분당 지역에서 지금 서울 쪽으로 향하는 분들도 계시죠. 용인 서울선 이용하신다면 서울 쪽으로 서분당과 서판교 사이 정체 감안하셔야겠고, 용인시 주변의 정체 특히나 영동선에서 길게 자리하는데 지금 강릉 쪽 양지터널까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가 장중 한때 30% 급락하는 등 유럽 금융시장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한 데 대해 양국이 날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전두환 씨 손자의 폭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전재만 씨가 운영한다는 미국의 와인 양조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전재만 씨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은 돈의 냄새가 납니다. 머니 클래스, 미국의 은행 파산 여파가 유럽으로 옮겨갈까요? 미국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긴급 진단하고요. 상클라이프, 샤잠, 신들의 분노, 소울메이트 등 어제 갓 개봉한 영화 3편 추천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만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 일본 언론에선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방일 자체에 큰 의미를 두며 특히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이 다시 문제가 될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치권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재점화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일각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처럼 다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나중에 구상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했고 결론을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는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주면 추후 일본 측에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생기는데 정부는 이미 이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선제 공격 논란이 있는 반격 능력을 일본이 안보문서에 명기한 데 대해서도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여당에선 윤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 훌륭하다거나 한일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백이 느껴진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도 즉각 환영했습니다. 首脳同士で率直なやり取りが行われ、国交正常化以来の友好協力関係の基盤に基づき、日韓関係がさらに発展す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 입장에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입니다. 한일 정상은 공동선언문은 따로 발표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출렁였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는 장중 30%까지 떨어졌고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오후 2시 스위스 증시에서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가 장중 30%까지 폭락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40% 넘게 빠진 수치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바클레이스, 프랑스의 BNP 파리바 등 유럽 대형은행의 주가도 10% 이상 급락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영국과 프랑스, 독일 증시는 3% 넘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크레디트 스위스가 전날 2022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보고서에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회계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고 고객 자금 유출을 막지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자 크레디트 스위스의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 금융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발표했고 이때부터 주식 투매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I'm really keeping a close eye on Credit Suisse. That to me is really, much more concerning. And depending on how that works out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and even this weekend, I do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certainly can have, very broad implications for the market and, the global financial system. 스위스 중앙은행은 부랴부랴 크레디트 스위스 유동성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며 지원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새벽 급락하던 미국 주가는 반등세로 돌아서며 하락분을 상당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크레디트 스위스가 촉발한 사태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맞물리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정부가 전국 15곳을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미래 먹거리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민간을 중심으로 550조 원이 투자되는데 특히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단지에 300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김민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710만 제곱미터 부지에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가 만들어집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시스템 반도체 라인 5개를 짓습니다. 20년간 300조 원을 투입하는데 삼성으로선 평택 캠퍼스 발표 이후 9년 만에 나온 새로운 생산기지 발표입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팹리서, 소부장 등 생태계 전 분야가 협력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로서 우리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압축 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반도체로 챗 GPT가 연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겐 약한 골입니다. 삼성과 SK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세계 1, 2위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시설인 파운드리 분야에선 1위인 대만 TSMC 등에 크게 뒤집니다. 대만의 TSMC에 많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반전의 기회를 마련했다는데 시기적인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라.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 최대 시설이 생기면 반도체 업계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미국 무인기와 러시아 전투기가 흑해에서 충돌한 이후 양측이 서로를 비난하는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도 했지만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미국 무인기를 향한 러시아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Don't know yet. We know that the intercept was intentional. We know that the aggressive behavior was intentional. We also know it was very unprofessional and very unsafe. 전날 우크라이나 서쪽 흑해 상공에서 정찰 중이던 미 공군의 무인기 MQ-9 리퍼는 러시아 수호이 27 전투기를 마주쳤습니다. 프로펠러 부분을 들이받친 무인기는 바닷속으로 떨어졌고 냉전 이후 미러 간의 첫 충돌로 기록됐습니다. 러시아 측은 먼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미국의 잘못이라고 맞섰습니다. Но они игнорируют полностью тот факт, что после начала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аши военные объявил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айоны Черного моря, прилегающие к берегу. 하지만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디든 비행을 하고 작전을 수행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악관은 흑해에 떨어진 무인기를 회수하긴 힘들 거라면서 민감한 소프트웨어는 추락 전 모두 지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자국 기술력으로 잔해를 회수할 수 있다며 미국을 자극했습니다. 이날 오스틴 장관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오판을 막기 위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치권에선 서로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당분간 긴장이 가라앉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현재 군 당국이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발은 지난 14일 황해남도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이틀 만으로 오늘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오늘도 생방송 어느 장면에서든 시청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보내드립니다. 샵 상암동 클래스 해시태그 꼭 달아주세요. 아침에 물 한 잔 먹으면 또 기분 좋잖아요. 자,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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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인증샷 이 장면에서 많이 찍어주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오늘은 이 JTBC 로고가 박힌 컵을 들고 있는 이가혁 앵커의 모습을 찍어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치과 모델인가요? 네. 네, 도시락 이슈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간판도 없이 요새처럼인데요. 이게 어제 전해드린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가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맞아요. 그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전 씨는 어제 직접 인터넷 생방송을 하면서 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자신의 작은아버지인 전재만 씨가 대표로 있는 이 미국의 와인 양조장을 언급했는데요. 네.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가족들을 포함한 제 지인 모든 사람들의 범죄와 범죄 가능성의 여부에 관련돼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전재만 씨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다나스테이트라는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선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입니다. 검은 돈의 냄새가 납니다. 네. 이 와인 양조장 전두환 일가의 은닉 자금을 취재해온 저희 JTBC도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직접 현장 취재를 해오던 곳입니다. 네. 어제 JTBC 뉴스룸에서 김태형 기자가 보도한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는 아시는 것처럼 고급 와인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가운데 간판도 없고 우편함만 덩그러니 있는 이 지금 나오는 요곳
요것이 네. 바로 전우원 씨가 언급한 그 와이너리, 와인 양조장입니다. 네. 일반인들은 출입조차 힘들고 과거 취재진이 방문할 때는 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왜 요새 같다고 하는지 알겠네요. 근데 네. 또 여기서 만들어진 와인이 꽤 비싸게 팔린다면서요? 네, 저도 알아보니까 꽤 비싸더라고요. 한 병에 뭐 한 100만 원이 넘는, 뭐 100만 원에 달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나마도 이게 회원제. 사전에 예약해야만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회원에 가입하고 사전에 예약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비싼 와인인데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이 와이너리가 만든 바소라는 와인이 만찬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이 양조장이 전재만 씨가 소유한 게 맞긴 한 건가요? 일단 전재만 씨는 전두환, 고 전두환 씨의 셋째 아들이죠. 네. 이곳은 이 전재만 씨와 그의 장인인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이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동아원이 700억 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 이 양조장의 가치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2016년 동아원이 무너지면서 경영권이 다른 회사에 넘어갔다가 지금은 다시 이전 회장 측이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그 전우원 씨가 했던 말처럼 뭔가 진짜 검은 돈의 냄새가 무지하게 악취를 풍기고 있어요. 그러게요. 악취, 표현이 세게 하셨네요. 네. 좀 솔솔 풍겨오는 것 같아요. 예.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의심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지난 1995년 전재만 씨가 결혼할 당시에는 이전 회장 축의금에 전두환 비자금이 들어갔다며 검찰이 압류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법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풀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어제도 언급했지만 이 전두환 씨가 생전에 내지 않은 그 추징금과 또 세금 합쳐서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쉽게 받지 못할 수 있다고요. 네, 전두환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났기 네.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현행법상 이 당사자가 숨지면 추징 절차가 중단됩니다. 이 가족과 상속자에게 추징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전두환 3법이 발의는 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330억 원이 넘는 체납 세금도 받아내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폭로에 대해서 그 전우원 씨 부친 전재용 씨 입장도 나왔나요? 네, 여러 군데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이 전재용 씨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에 대한 불법행위 의혹 제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당황스럽다라고 한 매체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당황스럽다. 이걸 보는 국민들이 더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0년 전에요. 장남 전재국 씨가 가족을 대표해서 이 납부 자진해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고 뭐 각수도 내고 했죠. 검찰청사 앞에서 맞아요. 대대적으로 보도도 됐었는데 그 약속 지키는지도 꼭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도시락 오랜만에 햄버거 가져와 봤습니다. 네.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작심 발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방송인 박수홍 씨, 네네.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던 그 박수홍 씨 이야기인데요. 이 법원에 어제 증인으로 섰습니다. 네. 이 친형의 60억 원대 횡령 사건 재판에 선 건데 이 법원에 들어설 때 작심한 듯 입을 열었는데 당시 모습 먼저 보시죠. 네. 네, 어제 모습입니다. 박수홍이 차에서 내려 이 굳은 표정으로 계단을 올라왔는데요. 자신을 둘러싼 취재진을 바라본 뒤에 소감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습니다.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네, 이 가족을 처벌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나선다는 게 사실 어떤 심정인지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 뭐 법정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마주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됐죠. 이 법정 안에서는 저희가 촬영을 할 수 없어서 허용되지 않아서 제가 말로 설명드릴 텐데요. 이 수사기관에서 대지를 하기는 했지만 재판에서 친형 부부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박수홍은 재판이 시작되고 재판장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친형 부부를 쳐다보면서 입장했고요. 증인석에 앉은 뒤에도 한참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들으면 들을수록 좀 화가 나고 또 많은 분들이 공분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 거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꽤 오래되긴 했지만 정말 들을 때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증인석에서 박수홍은 이 30년 넘게 일하면서 번 돈을 친형 부부가 빼돌려서 자신의 통장에는 3천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30년을 벌었는데 이 돈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박수홍은 단순한 횡령 범죄가 아니라면서 이 법적 다툼에 들어가자 자신과 자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인격 살인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재판부에 말을 했는데요. 이 형 자산을 지켜준다는 말을 믿게 했지만 결국 자신을 기만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박수홍은 다음 달 공판에도 한 차례 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참 그 법정에서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어지는 재판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가보죠. 네, 세 번째 도시락 다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내가 엄마다 말다운표에 물음표까지 들어갔어요. 이거 참 저도 처음 보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아이를 낳은 산모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두고선 홀로 퇴원을 했는데요. 그 뒤에 아예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엄마 이렇게 말하면서 내 아이다, 이 아이를 데려가겠다라고 했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게 대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인데요. 지난 1일에 한 30대 여성이 이곳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검사를 위해서 신생아실에 남았고 산후조리를 하고 오겠다던 산모는 열흘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엄마 그 출산하신 분은 지금 어디를 가신 거예요? 뭐 어디 갑자기? 잠적을 해버린 거죠. 어디로 갔는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이해를 안 갔는데 그러기 뒤에 그런 한 열흘이 지난 뒤에 며칠 전이었습니다. 다른 여성이 찾아와서 자신이 친모라고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 건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신생아실 간호사에게 이게 딱 걸렸습니다. 이름은 똑같았어요. 같은 이름이었는데 얼굴이 다르다는 걸 이 간호사가 딱 눈치를 채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이야기 들어볼까요? 애한테 왔다 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러 왔던 사람은 좀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발견하고 의심스러워서 이 새롭게 등장한 여성은 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이것도 참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산모와 아는 사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산모가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결혼 후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던 자신이 키우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출산과 입원도 이 여성의 이름으로 이 산모가 했던 거고요. 이 아이 이미 이 여성의 호적에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찾아온 이 여성의 이름으로 이미 출산까지 한 출산도 거고 하고 입원도 하고 그 아이가 이미 뒤늦게 온 이 여성의 호적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좀 뭔가 뒷이야기가 먼저 궁금한데 이게 법적으로 혹시 뭐 범죄가 성립되고 이런 게 있나요?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황상 미리 이 산모와 이 여성이 뭔가 말을 맞춘 것 같죠. 정황이요. 이름도 그랬고 이 돈을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주고 받았다면은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두고 금전 거래를 했으면은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산모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곧이어 아마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원을 했기 때문에 이 산모 역시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게 대체 어떤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좀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또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도시락 이슈였고요. 다음은 월드클래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현주 캐스터.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밉상 국회의원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밉상 국회의원 한두 명이 아닐 텐데요. 저도 몇명 떠올라요. 공감은 하는데 우리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을 둘러싼 논란 만국 공통이니까요. 지난해 7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에 단 하루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유튜버 출신 의원이 결국 제명됐습니다. NHK는 일본에서 국회 불출석을 이유로 제명 처분이 내려진 건 1947년 현행 헌법 시행된 이후 사상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하루도 안 나왔어요? 국회의원이 하루도 안 나왔다니. 근데 전에 대체 무슨 유튜버라고 했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있길래 국회의원까지 되고 하루도 안 나온 거예요? 이분이 그 연예인, 정재계 등 유력자의 알려지지 않은 얘기나 스캔들을 실명으로 폭로하는 방송 유튜버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네, 전문 용어로 레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 기성 정치에 실망한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자신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았던 거죠. 더 황당한 건 다른 국회의원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국회에 한 번도 나오진 않았지만 당선 후에 1억 9천만 원 정도를 세비 등으로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일도 안 하고. 아니 저는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와서 조는 게 낫지 않나. 차라리 출석은 했네. 싶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게 그 일본도 아닌 아랍에미리트에 쭉 머물렀는데요. 과거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 사생활 폭로로 체포될 것을 우려해서 귀국을 미뤘다고 합니다. 해외 도피라는 셈이군요. 네.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국회의원 회의 그 출석률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비공개였는데 오죽하면 출석률 공개하겠습니까? 좀 성실하게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죠. 예, 맞습니다. 강제 동원 배상 해법과 한일 관계 복원 등을 의제로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상클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 이란 소식입니다. 자, 불꽃놀이가 이런 참사로 연결될 수 있구나. 전 진짜 새벽에 외신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란의 불꽃 축제에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모두 27명이 숨지고 무려 4,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자, 부상자 중에 1,300여 명은 눈에 폭약 파편을 맞았고요. 800여 명은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특히 222명은 팔과 다리까지 절단했다고 하네요. 팔과 다리까지 절단을 할 정도면 아주 큰 사고였던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이란에서는 차하르 삼배술이라고 이 새해 행운을 기원하는 불꽃 축제가 매년 열리는데요. 네. 모닥불 위를 이렇게 뛰어넘거나 폭죽을 터뜨리면서 애군을 털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폭음과 불꽃을 내려고 이 폭죽을 뭐 불법 제조하거나 과다한 화약을 터뜨리다가 뭐 이런 인명 피해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폭약과 쇠구슬을 조합한 사제 폭탄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 아까 영상 보니까 지금 불꽃 축제하다가 화재 사고로 번진 상황까지도 보이는데 참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 영국에도 그 삼재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삼재. 예,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또 이 경솔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자, 영국 런던 한 공원인데요. 지금 개를 데리고 산책 나온 남성이 경찰에게 뭔가 주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목줄을 꼭 채워야 하는 곳인데도 목줄. 개를 그냥 풀어놨기 때문인데요. 저러면 안 되죠. 그러다가 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저 남성 바로 리시 수넥 영국 총리였습니다. 언제 촬영된 영상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영상 속 개는 총리 관저에서 함께 지내는 퍼스트독 노바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니, 영상 보면은 처음 저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이 정말 안 되는 건데 이 망신살이라는 게 근데 또 있는 것 같아요. 근처에 목줄 착용 팻말도 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총리면 뭐 이런 거 다 무시해도 되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안 되죠. 오히려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예, 그 총리실은 이번 목줄 영상에 대해서 총리 가족의 사적인 일이라면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자, 한편 이 수넥 총리는 올해 초 소셜미디어에 올린 정책 홍보 영상에서 안전벨트를 매제하는 것이 또 문제가 돼서 벌금을 내기도 했었죠. 맞아요. 그 영상 저거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것도 화제였죠. 아이고. 영국 총리는 자꾸 이런 구설수 소식이 좀 나오는군요. 근데 네. 주변 참모들이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좀 왠지 모를 기시감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기시감. 그 기시다 오늘 아닙니다. 기시다 총리. 자, 어쨌거나 수넥 총리 이러다가 자칫 이 경솔의 아이콘으로 등극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나라의 총리지만 좀 진중하게 행동해서 더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시죠. 자, 카메라 앞에서 소녀들이 나란히 서서 지금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매우 심각한데요. 자, 이 친구들 이란의 10대 소녀들입니다. 대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크게 해서 일어나 싶은데 얼마 전 공공장소에서 그 히잡을 벗고 춤추는 영상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뭐 소셜미디어 그 유행하는 댄스 챌린지 뭐 이런 걸 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퍼포먼스를 펼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예. 근데 이란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춤을 추거나 히잡을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죠. 당연히 종교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아이고.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서 소녀들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곧장 체포에 나섰는데요. 48시간 동안 구금한 뒤에 강제로 사과 영상을 촬영해 공개하도록 시켰습니다. 아니 춤 한 번 춘 거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너무합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 이후에 반정부 시위가 계속됐지만 이란 내 여성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진압을 해서 이 반정부 시위 사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긴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란 여성들에겐 기다리던 봄이 대체 언제쯤 오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SVB 파산 후폭풍,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위기의 불씨가 언제 커질지 모르는 상태. 이 간밤에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가 폭락해서요. 유럽으로 파장이 옮겨간다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도 올릴 거야라고 꽤 강경했던 미국 연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내 주머니 사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거대한 흐름. 다음 주 발표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 해보고요. 또 우리 주가와 이번 사태 파장까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라고 하던데요. 이게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2월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상승폭이 좀 둔화됐죠? 네, 그렇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미국입니다. 예상을 한 6% 혹은 6.1% 정도를 했는데 딱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6.0%가 나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 작년 6월, 그러니까 작년 여름 정말 무시무시한 인플레이션이 나왔었죠. 당시만 해도 9%였는데 이후 정점을 찍고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6.5, 6.4 그리고 2월에 6.0까지 떨어져서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는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좀 깨름직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가를 쓸 때 에너지, 기름값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중도 크고 변동성도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빼고 나머지를 집계하는 이걸 우리가 근원 물가라고 얘기하는데 2월 근원 CPI, 코어 CPI 근원 물가가 5.5%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그냥 전망치대로인데 전월 대비, 이건 전년 동기 대비고요. 전월 대비가 0.5%포인트 올라서 물가 상승폭이 근원으로만 보면 이거 꺼졌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는데 특히 세부 항목별로는 가장 관심이 많았던 주거비. 미국은 대부분이 월세, 렌트를 내잖아요. 안 떨어집니다. 이게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 정도라면 저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인 것은 기름값이 하락해서 떨어진 거지 전반적인 미국 사회의 물가 상승은 여전하다. 또 이런 평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폭이 둔화가 되긴 했지만 아직 이렇게 떨어지고 있네 이거는 절대 아니고 안심할 단계 아니다. 그렇죠. 물가 잡힌다 이런 말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6.0%가 나왔다면 이걸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겠죠. 이게 잡힌 거야? 아니면은 많이 떨어진 거야? 근데 기존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라든가 상원 청문회에서 보면요. 네, 잠시만요. 지금 합참이 밝혔는데요. 북한이 동해안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 발사했다. 북한이 동해안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동해상으로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발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요거는 경제 얘기도 듣고요. 또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이 나오면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의 금리, 그러니까 동결할 거란 전망. 네, 어떻게 또? 그러니까 이제 원래 6%라면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그동안 견지를 했으니까 빅스텝을 밟는 것도 이상하지가 않죠. 0.5%포인트. 자,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고 우리도 얘기할 SVB 사태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물가 인플레이션 더 큰 위기가 닥쳐와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연준은 이제 0.5를 올린다는 확률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보시죠. 그 의회에 나가서 연설할 때만 해도 제롬 파월의 강경한 발언 0.5%포인트 올릴 거야라는 가능성이 거의 70%였는데 SBB가 터지고 나서는 지금 0.5%포인트 인상은 없습니다. 그리고서 그러면은 야 그래도 제롬 파월이 말한 게 있는데 하면 0.25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베이비 스텝인데요. 베이비 스텝으로 올릴 확률도 오히려 지금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디 있죠? 바로 동결입니다. 아예 금리를 못 올릴 거야라는 연준이 이 동결 선택을 할 거야라는 참 이게 SBB 사태 하나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왔던 모든 문법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네요. 또 이런 나비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알못이지만 그러니까 물가를 그렇게 강조해온 이 아저씨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릴 거라고 했는데 이 SVB 사태가 갑자기 딱 터지면서 동결 얘기가 이제 힘을 얻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디서는 아예 내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섣부를 수 있는 그런 말도 나오는데 이건 네, 좀... 노무라 증권 같은 곳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연준이 큰 고민에 빠져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책무는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 물가 상승률로는 좀 더 긴축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물가 안정 쪽을 생각하면 더 강력한 금리 인상이 필요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파산, 결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SBB도 결국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강력한 긴축을 통해서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한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시장의 안정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동결하거나 소폭 올려야 되거나 이 두 마리의 토끼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게 더 무슨 딜레마냐면 이게 양극단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에 하나 연준이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 이걸 돈으로 은행들을 파산을 메워주겠다라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이제 물가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또 솟구칠 수가 있는 참 이런 아주 강력한 외통수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나마 한 마리 토끼가 된 줄 알았는데 확실한 토끼 한 마리 더 와가지고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가 고민이겠네요. 그런데 또 오늘 새벽 스위스에서 이 대표적인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가 아주 폭락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게 이 SVB 파장이 좀 유럽으로 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약간 결은 다릅니다. 달라요? 예, 크레딧 스위스 투자은행이라는 곳은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고요. 투자은행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5위권 안에 드는 자산 규모가 1조 4천억 달러거든요. 한 1,500조, 1,600조라면 우리의 대형 은행의 한 4배 정도 되는 그야말로 빅 사이즈인데요. 실은 흉흉한 소문이 돈 것은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 2021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빌황, 아케고스 캐피털 사태라고 좀 어마어마한 사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투자 실패들의 대부분 불똥이 튄, 직격탄이 맞은 곳이 이 크레딧 스위스 투자은행이었었고요. 이미 투자 실패로 10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나왔었고 작년에는 거의 흔들릴 정도의 타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돈을 많이 투자했던 대주주였던 사우디 국립은행도 우리도 더 이상은 추가 돈을 못 해주겠다. 이러면서 간밤에 주가가 한때 마이너스 3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건요, SBB가 파산하는 것과 크레딧 스위스가 문제가 생기는 건 속된 말로 급이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초대형 위기인데 그런데 지금 주가를 좀 보시면은요. 마이너스 30% 떨어진 게 거의 반 이상 되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의 반등이 좀 나왔었고 주가 한번 볼까요? 나왔었고 지금 시간 외를 보니까 거의 또한 6% 이상이 또 올랐어요. 이게 갑자기 하룻밤에 무슨 일이야 할 텐데 자, 이번에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또 나선 겁니다. 앞서 SBB 사태는 연준이라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나서서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공급해서 해결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번에 CS 문제가 터지니까 스위스의 중앙은행, 스위스의 한국은행 같은 곳이 가서 우리가 CS는 살려줄게, 돈을 얼마든지 투자해서 대주면서 살려줄게라고 하면서 일단 낙폭은 줄이고 그럼 크레딧 스위스가 큰 문제는 없겠네라는 일단 현재까지는 반응인데 자, 이런 행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의문이 남는 것이죠. 장중한 때 30%까지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떨어졌지만
다시 오른 건 스위스의 중앙은행이 나섰기 때문이고 낙폭을 줄인 건요. 실리콘밸리 때도 중앙은행이 또 나섰고 하니까 뭔가 빨리빨리 지금 진화를 하려는 모양새가 보이는데요. 그리고 좀 짧게 그 SVB,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그 파산 사태 영향을 좀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우리 옛 어르신들 말에 혹은 이제 드라마에서 잘 나오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실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네. 근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정말 큰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터졌을 때 리먼 브러더스라는 세계 네 번째 투자은행이 망했을 때 양쪽 돈으로 해결을 했잖아요. 지금 SVB가 또 터졌어요. 또 달러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크레딧 스위스 문제 터졌어요. 스위스 중앙은행이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은 어쨌든 뭐 외국인 자금, 뭐 금리 인사 속도 조절 돈으로 막 해니까 뭐 그야말로 이거를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까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도 눈치를 채겠죠. 이거 다 돈으로 해결하면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실물이 중요하겠습니까?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겠고요.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라서 나오는 이 문플랜은 못 잡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건 또 실물 경제 위기로 나올 수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주가도 그렇고요. 아마 이렇게 돈으로 주고 중앙은행이 돈으로 메워주고 피해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 물가는 어떡하죠? 결국 물가가 오르면 그 다음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럴 시기가 오면 글쎄요. 화장은 훨씬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앞으로 좀 전망해 주세요. 오늘도 흔들리겠죠. 하고 아마 다음 주에 있을 3월 FOMC 회의 때까지는 오르락 내리락. 뭐 터지면은 뭐 떨어졌다가요. 이걸 다시 돈으로 메워준다고 하면 올랐다가 그러면 금리 동결할 거야 하면 또 올랐다가 또 뭐 제2, 제3의 크레딧 스위스 나오면 떨어졌다. 변동성이 있겠지만 이걸 쭉 지나간 다음에 시장은 지켜보겠고요. 만에 하나 돈으로 다 해결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금융 버블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다 돈으로 해결하는데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보면 돈으로 메워서 해결할 수가 없을 그때가 오게 된다면 그건 정말 더 큰 위기가 오겠죠. 알겠습니다.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마무리하게 됐네요.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 라이프 목요일 아침엔 극장 개봉작부터 OTT 작품까지 모든 작품들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자,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더스크린의 박현 편집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영화 가지고 오셨나요?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DC 세계관에서 가장 어린 히어로가 찾아왔습니다. 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There's already a superhero with a red suit with a lightning bolt on it. Aquaman is literally huge and he's so manly. And Batman is so cool. And I'm just me. 오! 가장 어린 히어로라고 하기에는 사실 근데 다른 히어로들이랑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거든요. 네. 어떤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인가요? 왜 그러냐면 주문을 외워야만 어른 히어로가 되는 소년 히어로의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2019년에 개봉했던 샤잠 시리즈의 두 번째 영화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영화 샤잠 신들의 분노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부모님을 잃고 그룹홈에서 살게 된 14살 소년 빌리 베슨이 우연히 이 마법사를 만나게 돼서 그 마법사에게 솔로몬의 지혜, 헤라클레스의 힘, 아틀라스의 체력, 제우스의 권능, 아킬레스의 용기, 머큐리의 스피드, 그러니까 좋은 능력이란 능력은 다 받게 된 샤잠이라는 슈퍼히어로가 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 아이, 소년이 주문을 외우면 친구들과 함께 어른 슈퍼히어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몸과 능력은 최고의 히어로지만 사실 마음과 지능은 아이들인 상태로 적과 싸우게 되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이 샤잠이라는 시리즈의
새로운 변별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가족들과 보기에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화면 보니까 그 미녀 삼총사로 우리에게 익숙한 미녀 삼총사요. 네, 옛날 네. 영화인가요? 네. 아니요. 루시 리우 맞습니다. 배우가 나오네요. 네, 이번에는 빌런들이 특히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류시류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의 또 최고 연기파 배우 중에 하나죠. 헬렌 미렌까지 이번 영화에서는 빌런으로 함께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 두 사람은 그리스의 여신 헤스페라와 칼립소 역할을 맡게 됐어요. 네. 다만 여신은 여신이지만 샤잠에게 맞서는 샤잠의 능력을 빼앗기 위해 나타난 빌런, 새로운 빌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악당이군요. 네, 이렇게 명배우들이 이렇게 어린이가 주인공인 슈퍼히어로 영화에 나온 이유는 더 많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희망을 얻고 자신이 슈퍼히어로라는 걸 알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헬렌 미렌도 출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취지네요. 네. 아니 사실 뭐 요즘은 히어로 하면 아이언맨이나 최근에는 앤트맨 이런 게 있죠. 보통은 마블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DC가 이 영화를 계기로 좀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예, DC의 희망이다라고 북미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DC 슈퍼히어로들의 또 굉장히 든든한 지원을 얻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DC와 마블, 소위 말해 슈퍼히어로계의 두 양대 산맥이죠. 네. 마블이 한동안 굉장히 높은 주가를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DC는 오랜 역사, 슈퍼맨부터 뭐 배트맨, 앞으로 나올 또 새로운 히어로들까지 쟁쟁한 히어로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 새로운 히어로들과 또 샤잠의 유니버스가 이렇게 얽히면서 새로운 차세대의 DC 유니버스를 열어나갈 기대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어질 DC 세계관. 이 DC 영화는 표 DC가 되나요? 디스카운트, 죄송합니다. 네. 자, 다음, 편집장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셨어. 죄송합니다. 다음 만나볼 작품 뭔가요? 예, 다음 만나볼 작품은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김다미, 전소민, 변숙 배우가 함께한 청춘 스타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소울메이트 한번 만나보실게요. 네. 이 작품은 중국 영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작품을 한국식으로 리메이크한 작품이에요. 중국 영화가 워낙 또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많이 됐었고 한국 내에도 찐 팬들이 많은 작품이거든요. 네. 이 작품이 어떻게 한국의 DNA를 받아서 한국적인 모습으로 그려졌을지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1998년에 처음 인연을 맺게 돼서 2014년까지 14년 동안 아주 질긴 그리고 마음 따뜻한 우정을 맺게 되는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두 명의 주인공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사실 서로를 닮아가게 되고요. 결국 시간이 지난 이후에 완전히 자신의 과거의 친구의 모습을 닮아서 어른이 되어 있는 이 두 사람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이 두 주인공 극중 이름이 미소랑 하은이에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저랑 이름이 같은 그 주인공이 나와서 전 되게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사실은 이렇게 예고편이나 영상 봤을 때 좀 따뜻한 영화인가 싶었는데 맞을까요? 예, 이 작품 보게 되면 그 여성들의 우정에 대한 아주 내밀한 이야기를 보실 수 있는 성장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지금까지 여성들의 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장 영화이기도 하고 청춘 영화이기도 하고 굉장히 특별한 멜로 영화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를 닮게 되고 그러나 또 이 애증의 관계가 돼서 이별했다가 다시 화해하는 순간까지 긴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 과정 하나하나에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가 좀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화 반전이 있는 작품이니까 아직 중국 영화 못 보신 분들이라면 두근두근 하시면서 기대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반전 한번 찾아보는 그 재미로 한번 궁금해요. 보겠습니다. 극 중에 하은 씨가 나옵니다. 네. 자, 영화 소울메이트 만나봤고요. 마지막 작품은 어떤 건가요? 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이 아일랜드의 멋진 풍광을 배경으로 하는 두 친구의 코미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품 속 두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Now, if I've done something to you, just tell me what I've done to you. Well, you didn't do anything to me. I just don't like you no more. You didn't like me yesterday.
아니, 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했는데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싫어졌어. 이게 뭔가요? 너무 무서운 말이죠. 이 영화는요, 어제 개봉한 이니셜인의 벤시라는 제목의 영화예요.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하는 두 친구의 이야기인데 아카데미 후보에도 무려 8개 부문에 9개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그러니까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 세계 유수의 시상식에서 무려 124개의 트로피를 가지고 온 작품입니다. 근데 보면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하실 거예요. 아주 평화로운 아일랜드의 한 섬, 이니셜인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서 매일 오후 2시에 만나서 하루 종일 뭐 이야기 나누고 농담하고 하는 이 두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친구 중에 한 명이 느닷없이 절교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뭐 갖은 애를 써보지만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이게 왜 갑자기 찐친인데 매일 오후 2시에 만날 정도로 네. 왜 절교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게 바로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은 그 속내를 그렇게 쉽게 알려주지 않아요. 다만 이 영화 이야기 안에 숨어있는 역사적 배경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당시가 아일랜드 본섬에서는 내전이 한창인 시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섬에서는 굉장히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죠. 그러니 어제까지 친구였던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적이 되는 이 정치적인 상황들,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풍자적으로 우화적으로 이 작은 섬의 두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에서 배우들의 연기 진짜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콜린 파렐이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은 못 받았지만 골든글로브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연기를 또 보여줬고요. 코미디 영화 안에 정말 어떤 삶의 그리고 역사의 이야기를 집어넣는 감독의 연출력, 그리고 눈이 시원해지는 이 아일랜드의 풍광까지. 화면만 봐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아주 볼거리가 많은 작품이니까 극장나들에서 선택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모두 어제 극장에서 갓 개봉한 따끈한 영화 3편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때 아닌 찬바람이 다시 강해졌습니다. 오늘 출근길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아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넘게 올라 일교차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의 건조함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도 없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어제 서울과 백령도에서는 황사가 관측됐는데요. 현재 황사는 해소됐지만 충북과 전북, 경북 등 일부 지역은 오전에 한때 공기가 나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2도, 대전, 전주 3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7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그 밖의 내륙은 쭉 맑고 건조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북한이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7시 10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자 오늘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앞서 그제 오전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1시간 10분 뒤쯤인 오전 8시 18분쯤 한반도에서 동쪽으로 약 550km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매일 시청 인증샷 올려주시는 분 중에 2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이도성 기자, 이용조 캐스터 이 둘이 함께 인사하는 장면에서 저희가 인증샷 찍을 시간을 잠시 갖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오늘 잠시 인증샷 타임 가져볼까요? 좋습니다. 치과 모델!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이렇게 마칠 때든 뭐 시작할 때든 머니클래스, 뭐 상클라이프 또 날씨 막내가 등장하는 일기예보까지 언제든 어떤 장면이든 좋습니다. 뭐 출근 준비나 등원 준비하면서 찍어주신 인증샷도 저는 참 반갑더라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네, 늘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올리실 때 상암동 클래스 해시태그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내일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